환율이 1,400원대 밑으로 1,300원대로 며칠 사이에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가장 큰 원인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그 원화가 상당히 환율이 높았었어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말씀하신 대로 11월 달부터 1,400원대를 넘어서 거래되고 있잖아요. 거의 6개월 동안 이렇게 1,400원대의 환율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400원대 하면 이제는 무감각하시죠? 대부분. 그렇지만 1,400원대 환율은 진짜 높은 거예요. 우리나라 2000년대 이후에 환율 그래프를 한번 보면 1,400원 넘었던 적이 가끔 있긴 하지만 리먼 쇼크나 이럴 때 가끔 이렇게 올라왔다 금방 또 내려갔어요. 그렇지만 이번 같이 이렇게 수개월 동안 1,400원대 위에서 거래된 거는 처음이고요. 게다가 2022년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1,300원대 위에서 이렇게 거래가 됐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1,400원만 해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2000년대 평균 환율을 사실상 보면 코로나19 이전까지 2020년 전까지 2019년까지 본다면 원래는 한 1,150원 정도 돼요. 평균 환율이 1,130원에서 50원 종가 기준이냐 아니면은 가중치를 어떻게 두느냐에 좀 다르긴 하지만 한 1,130원에서 1,150원 정도 된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1,300원을 넘어가는 경우도 많지는 않았다. 그리고 1,300원 대를 갖다 이렇게 수년에 걸쳐서 1,300원 이상의 고환율이 유지된 것도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처음 와본 길이다. 처음 와본 길이라는 것은 파월 의장도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관세도 처음 와본 길이야. 그래서 불확실해. 우리 잘 모를 거야. 그래서 지금 좀 기다려봐. 그래서 며칠 전에 지금 파월 의장도 5월 FOMC를 하면서 기다려보자. wait and see를 여러 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웃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막대하죠. 쌀값이 지금 2배 뛰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와서 쌀 사가는 나라가 됐어요. 지금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전벽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이렇게 수년 동안 1,300원대 이상의 고환율이 유지가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장 큰 원인은 금리에서 찾아야 돼요. 금리 차입니다. 누구와의 금리 차냐? 달러와의 금리 차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차가 많이 역전이 돼 있어요. 역전이 됐다는 건 뭐냐면 미국이 더 큰 나라고 신용등급이 더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낮은 게 정상이에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든 기업한테 돈을 빌려주든 신용도가 높고 더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작은 회사나 아니면 신용도가 떨어지는 개인보다는 훨씬 금리를 조건을 좋게 받죠. 낮은 금리를 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미국은 기준금리가 상단이 4.5% 매우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2.75% 한 175bp 퍼센트로 말하자면 1.75% 포인트의 차이가 나고요. 우리나라가 더 낮아요. 이것은 역전이 돼 있다는 거죠. 지금 같아도 지금 문제인데 역전이 돼 있으니까 기축통화인데 게다가 금리까지 높아 예금해도 4% 이상 나오는데 그러니까 다 달러를 사잖아요. 그럼 달러를 갖다 매수하는 세력이 굉장히 커지고 그 상대적으로 그럼 원화는 매도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원화보다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달러를 사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달러 매수세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달러를 사고 원화를 팔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금리가 정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치적인 불안감 여러 가지 중국과의 어떻게 위안화와의 동조화, 그다음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상 지금 조금 최근에 여러 가지 고초를 많이 겪었잖아요. HBM에서 조금 뒤떨어졌다 아니면은 여러 가지 혁신적인 발상이 조금 줄어들었다. 앞으로 미래 먹거리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도 다 있긴 하지만 가장 큰 것은 금리 차에서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요. 정말 이것은 굉장히 큰 대못을 날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못을 빵 찍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계 경제에서 이제 앞으로 미국이 관세를 갖다가 10% 보편 관세는 벌써 부과를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수입품이
미국의 GDP 총생산에서 예를 들어 차지하는 비중이 50% 정도 된다. 근데 지금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보편 관세 10%는 벌써 부과됐잖아요. 5%만 하더라도 그러면 10% 보편 관세 50%, 5%만 하더라도 미국의 물가 상승률 5%는 기정사실화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가 상승이 높아지면 소비자들이 더 많은 돈을 갖다가 지불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그럼 기업들도 판매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은 기업들의 생산성도 줄게 되고, GDP는 하락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경기가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미국이 금리가 이렇게 높았고요. 그다음에 금리가 높은데 그러면 돈이 있게 됩니다. 돈이 들어와요. 그러면 돈이 있는데 성장이 가거든요. 돈이 오면 이제 계속해서 돈이 도니까 성장이 일어나게 되고, 성장이 일어나니까 주식시장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코로나 이후에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세계의 돈이 전부 다 이쪽으로 빠져들어온 거예요. 블랙홀 같이 모든 세계의 돈이 미국으로 쏠림 현상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미국이 앞으로 경기가 둔화가 될 것 같으니까 썰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밀물이 있으면 항상 썰물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썰물이 있는 그런 지금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썰물이 있으면 그러면 누가 더 좋으냐? 다른 나라들이 더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아주 좋아서, 펀더멘털이 아주 좋아서 그러기보다는 미국이 상대적으로 안 좋아서 투자자들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조금 낫다. 다른 나라들이 좀 낫다. 그래서 탈달러 현상에 편승해서 우리나라 코스피나 주시장이나 채권 시장도 더 나아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아시아 통화들이 가치가 상승했단 말이죠. 이유가 대만 달러, 홍콩 달러 때문이다 라는 지금 분석들이 가장 많거든요. 맞습니다. 특히나 대만 달러에 대한 얘기가 많죠. 대만 달러는 생소하시지 않으신가요? 타이완 달러는 좀 독특해요. 왜 그러냐면 대만이란 나라는 굉장히 기술도 좋고 수출도 많이 일어나고 경제가 굉장히 견조합니다. 외환보유고도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수준이에요. 이렇게 예전에는 비슷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보다 조금 많아졌죠. 이렇게 이제 탄탄한 국가긴 한데 아쉽게도 중국과 대치하고 있다 보니까 지정학적인 위험성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투자자들이나 일본 투자자들이나 우리나라 투자자와 조금은 달리 자기네의 타이완 달러와 미국 달러를 거의 동일시하게 선호합니다. 굉장히. 대만 같은 경우에는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시작해서 미국 달러화에 대한 투자를 자국 통화 같이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면은 타이완 달러의 자산이 필요해? 아니면 미국 달러 자산이 필요해? 그러면 상관없어. 둘 다 괜찮아. 이런 정도로. 게다가 타이완 사람들이요, 최근에 미국 투자를 많이 했는데 미국 달러가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강했죠. 지금 굉장히 강해졌잖아요. 달러 지수가 예를 들면 달러 인덱스가 110까지 올라가고 계속해서 강달러가 유지가 됐었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투자할 때 해지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달러 약해질 그런 우려가 없으니까. 근데 최근에 바뀌었죠. 트럼프 관세 정책이 정말로 큰 변곡점이 된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벌써 달러 인덱스는 100대 미만으로 이렇게 하락해서 달러 약세가 많이 진행이 돼 있지만 유독 아시아 통화는 아직도 환율이 높았단 말이에요. 달러, 대만 달러, 달러, 우리나라 원 전부 다 이렇게 고환율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바뀔 탈달러 추세가 일어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약해질 것 같잖아요. 달러가. 그러다 보니까 타이완 달러 기관 투자가들도 이제는 해지를 해야겠네. 이제 각성이 되는 거예요. 계속 낮아지니까. 환율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갑자기 몰려들게 돼요, 이게. 그래서 해지를 하게 됩니다. 해지라고 하는 것은 위험 회피죠. 예를 들면 미국 채권 3년짜리를 샀으면 만기에는 그죠? 달러로 샀으면 만기에는 이것을 갖다가 달러를 팔아서 타이완 달러를 다시 환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자들은, 대만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계속해서 달러가 약해질 것 같으니까 지금 현재에 있어서 선물한 매도를 합니다. 달러를 3년 후에 받을 그죠? 달러를 미리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하고 타이완 달러를 그때 사는 걸로 지금 상태에서 아예 환전을 해버려요. 그게 선물안이라고 하죠. 선물안 달러 매도를 해버리니까 그것을 하니까 이제 달러가 약세가 증폭이 되죠. 환율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대만 투자자들은 유독 기관 투자자 중에서 은행보다 보험사가 큽니다. 이게 이제 나라의 성격이 좀 달라요. 우리나라 은행들이 크죠. 예.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자산을 팔고 이제 그 뭐 상의를 하려 대만에 한 몇 번 가봤지만 거기는 이제 보험사들이 굉장히 큰 데가 많아요. 그리고 재벌들 중에서도 돈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현금 재벌들이 많습니다. 이런 투자자들이 옛날에 우리나라 채권도 조금 샀었거든요. 이제 현재 이제 원화 표시 채권을 갖고 있는 게 거의 없고요. 하지만 달러 표시 채권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몰려들다 보니까 왜냐하면 보험사들은 기관 투자가로 분류를 합니다. 리얼 머니 인베스터라고 하죠. 은행들은 사실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잘 투자를 안 해요. PE 투자나 이런 것들을. 그렇지만 이제 보험사는 장기 투자를 많이 하죠.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보험을 들 사람들한테 나중에 보험 계약자들한테 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뭐 20년, 30년 뭐 나중에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니까 지금 그것을 해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가 날 것 같으니까 갑자기 몰려 들어가지고 기관 투자주들이 이제 선물을 해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험사들이 굉장히 커요. 기관 투자가들이 큽니다. 근데 또 아쉽게도 이 대만 달러, 타이완 달러는요, 시장이 굉장히 작아요. 유동성이 지금 우리나라 원화만큼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상대적으로 달러를 많이 쓰니까 타이완 달러의 규모가 작은 편이에요. 작은 유동성에 한꺼번에 해지가 몰려드니까 갑자기 급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물환 시장에서 선물환이 현물환에 영향을 줘서 선물환 때문에 현물환 가격이 뚝 떨어졌어요. 달러 타이완 달러 환율이 원래 33 타이완 달러 수준이었는데 33.1 이게 29.9까지 뚝 떨어지게 돼요. 며칠 만에 10% 이상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아시아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탈달러의 그러한 무드가 더 강해지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원화에도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어차피 내려오게는 돼 있었는데 급작스럽게 변동성이 이렇게 하니까 좀 많은 이제 우려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그 보합세에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시장과 마찬가지로 이런 외환 시장도요. 어느 정도의 큰 변동성을 가지게 되면 다지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매매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좀 어느 정도 이 선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당분간은 보합선에서 유지를 하면서 앞으로 하반기에 더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를 매도를 했다는 거는 이제 그 돈이 다른 어딘가로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대만 입장에서 보낼 수 있는 탈달러의 영향이라고 한다면 어디로 가는 게 가장 지금 탈달러를 한다면 예를 들면 달러를 매도를 했으면 대만 사람 같은 경우에는 타이완 달러를 샀겠죠.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는 원화를 샀겠죠. 달러를 팔고. 중국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위안화를 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럽 사람들 같은 게 유로화를 사고.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준 통화가 원화잖아요. 모든 사람이 원화 베이스로 지금 모든 경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화를 갖고 있는데 원화가 조금씩 강해져요. 그러면은 앞으로 원화 자산을 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판돈을 가지고 코스피에 투자를 할 것이고, 뭐 대만 사람들은 예를 들면 대만 주시장에 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대만의 다른 자산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탈달러 추세라는 게 그런 측면에서 통화 시장, 외환 시장의 변화가 자산 시장, 기초 자산 투자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자산에 투자한다는 것은 뭐냐면 통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해도 원화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통화의 중요성은 먼저 변하는 선행지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 영향을 주기 전에 통화시장에서 먼저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자산시장에 조금 더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최근 며칠 사이에 코인 시장이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탈달러의 어떤 한 영향에 지금 속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달러를 팔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자산 시장으로 가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거는 이게 그 경제학의 한 분야가 이게 그 금융이고요. 이제 금융은 또한 경제학에 속하기 때문에 경제학은 사회과학의 일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사회생활을 보시면 여러분들 그 자연과학도 마찬가지로 풍선이 있어요.
풍선 효과 많이 들으셨죠? 풍선을 빵빵하게 넣어서 터지지 않을 정도로 부풀린 다음에 한쪽을 잡으면 한쪽은 찌그러지겠죠. 한쪽으로 더 커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달러에서 탈달러가 일어나서 달러에서 줄어들었어요. 그럼 다른 쪽으로 돈이 가겠죠. 그럼 어디로 갑니까? 다른 자산으로 가는 거죠. 가상자산으로도 가고요. 우리나라 주시장에도 오고요. 그다음에 다른 나라 주시장도 가고요. 채권 시장도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부동산도 가고요. 금리가 결국엔 지금 환율의 영향을 가장 크게 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어주고 계시는데 트럼프 2기 들어서 환율 개입, 간섭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걸로 지금 보여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약달러를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를 하고 있잖아요. 한국이 환율 조작국에 들어갈 정도로 지금 영향권에 있지 않나라는 분석이 또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제 환율 조작국에 지정된 사례가 2000년대 이후에 한 건이 있죠. 예. 트럼프 1기 당시 2019년도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달러당 7위안을 넘기는 이제 포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파자, 파괴할 파자에 7자를 넣어서 이걸 뭐 중국어로 포치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 포치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환율 전쟁이 일어나서 그때 당시 환율 전쟁이라는 말이 용어가 쓰이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율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때 당시 이제 트럼프 1기 당시 중국과 미국이 무역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비화한 사례가 있고요. 그 당시에 미국은 중국을 즉각적으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냐면 이 환율 조작국, 관찰 대상국 이런 용어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미국이 재무부에서 발간되는 환율 리포트가 있습니다. 환율 리포트가 있는데 이제 각 나라의 그 환율과 그다음에 물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어느 나라가 뭐 환율을 갖다가 조금 자기네 나라의 무역 수지나 아니면은 기업들의 환경에 유리하게 이렇게 어느 정도 경도시켰느냐 이런 것들을 조금씩 판단을 해요. 그리고 발표를 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런 대부분의 뭐 미국과 크게 그 무역을 하는 나라들은 관찰 대상국에 이미 등재가 돼 있습니다. 지정이 돼 있고 심지어 그 조작국은 그때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는 상당히 다릅니다. 예, 최근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환율에 간섭한 걸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완전 달라요. 그래서 트럼프 1기 때는 그때도 벌써 이제 포치 그 사건이 있었지만 비단 중국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2016년부터 시작해서 19년까지 환율 때문에 유럽과 중국과의 마찰이 끊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유럽과 굉장히 대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방인 유럽을 어떻게 이렇게 대우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까지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환율이 굉장히 요동을 많이 쳤었어요. 트럼프 1기에. 그래서 트럼프 1기를 본다면 환율은 남의 얘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지금 정책이 마가 정책이라고 이렇게 대변되지는데 이것의 기조는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두 개를 키워드로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저금리입니다. 저금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채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한 달 이자만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150조 원 이상의 이자만 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부채가 사실상 우리나라도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갖다가 빌린 돈을 이자를 막기 위해서 또 다른 돈을 빌리게 되면 이자 비용이 더 늘어나가지고 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게 되잖아요. 이게 눈덩이라는 말이 거기서 난 거예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거든요. 미국의 부채가 그런 상태예요. 지금 계속해서 이자로 이자를 막는, 국채를 발행해서 이자를 막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자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지금 너무 높아요. 4% 중반대의 이런 기준금리 때문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4%를 계속 상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고금리로 발행된 미국의 국채는 미국의 재정 상태를 악화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낮추라고. 그래서 최근에 파월 의장한테 그렇게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하는 것도 그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되시잖아요. 저금리.
이 저금리는 지금 굉장히 큰 이슈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약달러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미국의 금리를 낮추기를 원하지만 각국의 관세를 굉장히 많이 부과하고 있잖아요. 무역 역조 현상을 갖다가 해소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무역만 했다 하면 우리는 다른 나라들한테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적자를 다 줄이고 앞으로는 대등하게 적자가 안 나든가 미국이 흑자가 나는 구조로 만들어 버리면 앞으로 미국의 부채는 점점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이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각 나라에 관세를 부과한다든가 아니면 각 나라와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서 다른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 이번 상호관세 협의예요. 예, 그런 와중에서 10%의 관세를 올려도 만약에 환율을 10% 절하해버리면 상대국이 이것은 똔똔이 돼버리는 거죠. 사실은 그 효과가 없어지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게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환율이 평균 약 1,200원 수준 아니었습니까? 1,200원 수준이었는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 볼 때 1,400원대 이렇게 높은 환율은 미국에 굉장히 부담이 돼요. 우리나라 기업 측면에서는 수출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싸게 수입할 수 있어서 좋긴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말을 안 했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수입품의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최근까지는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물가가 너무 튀었으니까 미국의 연준은 사실상 다른 무역 수지나 이런 것들보다도 자국의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까지는 우리나라가 관찰 대상국에서조차 빠졌었거든요. 한때는. 이런 거는 뭐냐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니네들 되게 잘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우리는 물가 안정이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수입품이 좀 싸져도 상관없어. 그리고 니네들 환율을 갖다가 더 올려도 우리는 말을 안 할 거야. 아무 말 안 했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집권 2기에 지금 당선이 돼서 들어왔고 환율을 갖다가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지금 이미 스코트 베센트 재무장관과 최상목 장관의 회의에서 무역회담을 하는데 환율 문제가 벌써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달러원 환율은 상당한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금리 약달러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한 두 가지가 중요하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약달러를 바라고 있고 근데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는 잃고 싶어 하지 않는 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달러가 강하다는 게 그게 교환 가치거든요. 달러가 강하다는 건 뭐냐면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달러의 용도가 굉장히 좋다. 그리고 많이 이용이 된다. 그렇게 기축통화로서 널리 이용된다는 것도 사실 강한 통화죠. 두 번째는 뭐냐면 교환 가치에 있어서 달러의 가치가 높다. 이것도 강하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달러가 예를 들면 달러원 환율이 1달러당 1,500원, 2,000원 이렇게 가면 달러가 초강세죠. 예, 이런 것도 강세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그래서 두 개가 별개의 이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달러 초강세가 반드시 달러 패권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달러 환율이 너무 높게 되면 미국의 부채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적정 수준까지 내려오는 게 더 좋을 것이다. 미국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을 거고요. 게다가 미국의 지금 달러는 세계에서 기축통화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축통화라는 것은 무역과 금융, 그죠? 왜 그러냐면 무역을 하는 거나 아니면 금융은 뗄래야 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아마존에서 책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미국에서 아마존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책을 하나 샀습니다. 책을 하나 샀으면 거기에 대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은 교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경제 현상은 그것이 주식이든 여러분들이 뭐 채권을 하든 아니면은 부동산을 하든 외환을 하든 전부 다 교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제 현상은 달러 가치 그다음에 달러의 패권 이 두 개는 좀 나눠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고요. 앞으로 이제 달러의 활용도가 더 커져야지 달러 패권이 더 강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쓰이는 게 좋을 수 있다. 근데 지금 연준이 5월에 금리를 또 동결했단 말이죠. 저금리를 바라는, 그리고 작년에는 또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어떤 의견 표현을 굉장히 좀 드러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올해 전망은 또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많이 바뀌었죠.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 상당히 많이 변했어요. 금융시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맨날 바뀌나요, 그죠?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상황이 변해서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제 또 이제 사회고요. 금융도 이 사회과학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하는 것을 갖다 보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렇게 보신다고 하면 미국의 경기가 상당히 아직도 견조한 수준이고요. 물가 상승도 2%는 아직 위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릴 그런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가장 큰 변수예요. 이번에 연준 FOMC에서 파월 의장도 여러 번에 걸쳐서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는데 지금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러 가지 서베이를 본다면 미국 국민들이 미국의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질 것 같다, 이러한 우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기도 둔화되는데 물가는 높아요. 이것이 뭐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단어가 1930년대 대공황 때 처음 나온 단어였는데, 보통 이제 물가가 굉장히 높으면 화랑인 상태를 얘기해야 되는데 물가는 높은데 경기는 상대적으로 안 좋아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이제 중앙은행이 대처하기 가장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물가가 높으면 금리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기가 둔화가 되면 금리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 그래서 이번 연준에서 파월 의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둘 중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직은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그런 상태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면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기자가 직국에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왜냐하면 둘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나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금리를 내릴 것이냐 아니면 올릴 것이냐. 그때 가봐서 하겠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이제 두 개가 사실은 물가 안정과 고용이 두 개가 미국의 가장 큰 연준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 중에서 더 괴리가 큰 것을 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용이 너무 많이 상대적으로 안 좋아요. 그럼 고용을 진작을 해서 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겠다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물가가 굉장히 높아요, 고용보다. 그러면은 고용이라는 그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가 사실 괴리가 더 큰 거잖아요. 그러면은 금리를 더 낮추지 않겠다, 올릴 수도 있다, 이런 발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본다면 앞으로의 스태그플레이션의 경로에 따라서 미국의 경기나 아니면 이러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향후에 제 생각은 미국의 금리 인하는 조금 빨라질 수 있다, 하반기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들어서 중앙은행들은요, 사람들, 국민들의 얘기를 많이 듣게 돼요. 못 살게 되면 원성이 많이 나오게 되죠.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어. 게다가 미국의 기준금리는요 4% 지금 중반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얼마인가요? 2.75%.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잖아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기 때문에 미국의 부담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둔화 속도가 조금 빠르지 않을까. 게다가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씩 균열이 나는 그러한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뭐냐면 이제 신용 가상금리라는 게 있는데요.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상금리를 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전부 다 가상금리
금리 얼마라고 이렇게 매달 문자가 오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최근에 이렇게 글로벌 위험성이 높아지면 가상금리가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요.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까지 높다 보니까 미국의 대출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특히나 기업들과 같은 경우에도 조달을 하기에 돈을 빌리기에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신용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기업들이 이제 에너지 섹터들, 그다음에 건설 섹터들 이런 섹터들이에요, 부문들인데 지금 보면 미국의 셰일가스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부도가 지금 심심찮게 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보이고 이들 기업들이 지금 조달 금리가 거의 2자리 가까이 가는 이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금 안 좋은 그런 상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하반기에 작년에 본다면 지금 PD님이 아까 질문하신 게 올해 상반기와 작년 하반기 이렇게 많이 다르냐 이거였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때는 왜 이렇게 내렸냐면요. 작년 여름에요. 잭슨홀 미팅 전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어요. 그중에서 뭐냐면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쪽에 지금 공실률이 반 이상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글로벌 금융 사태들은요. 대부분 신용 문제에서 일어났습니다. 대부분 전부죠. 이제 글로벌 금융 문제들은 다 이렇게 부동산 문제에서 시작이 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신용 문제라는 건 사실은 이제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이제 불붙어서 이것이 이제 금융 문제로 비화하는 이런 게 컸는데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작년 여름에 이러한 상업용 부동산의 어떻게 보면은 우려 이런 신용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됐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연준은 잭슨홀 미팅 이후에 심포지엄 이후에 3번에 걸쳐서 3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한 거죠. 예.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어떻게 보면 부동산 문제가 쏙 들어갔어요. 상업용 부동산 문제.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조달 금리가 많이 높아진 상황, 게다가 스태그플레이션이 다가온 상황. 예, 오지는 않았지만 다가오는 상황. 게다가 관세 정책이 굉장히 불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신용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균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심해서 봐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투자자들한테 던져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자기가 금리를 인하하든 동결하든 인상하든 해요. 그렇지만 우리 투자자들은요. 그것을 보고 어떻게 되겠구나. 이것을 해석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왜냐하면 우리의 재산을 지켜주는 건 우리 자신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이것을 갖다가 소화시켜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 그 파월 의장의 성명서와 그다음 기자회견을 본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에 우려에 많은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앞으로 하반기에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치게 된다면 관세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은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 거꾸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물가는 버리고 경기 둔화를 잡는, 고용을 잡는, 금리를 내리는 정책을 단행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하반기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조금 빨리 단행이 될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4%까지는 기준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올해 연말까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렌 버핏이 은퇴한다는 발표를 하면서도 관세 문제 삼았었죠. 연준에서도 관세 때문에 우리 탓이 아니니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쪽으로 방향을 또 룸이 생기는 것 같고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 한국은행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생기는 걸까요? 글쎄요, 한국은행과 이제 그 미국의 연준의 통화 정책은 좀 별개로 이제 볼 수도 있는데요. 항상 이제 그 중앙은행들 간의 통화 정책은 이제 글로벌 경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결돼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거예요. 게다가 미국의 그 관세 정책이 굉장히 변하게 되면 한국은행도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요. 우리나라 경기가 불행히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장률도 지금 일각에서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올해 이렇게 성장률이 안 좋은데
미국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 사실은 추경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도 지금 해야 되는 상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빨리 못하게 된다면 이것도 우리나라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상황에서 환율이 이렇게 높았던 거는 한미 금리 역전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가장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1.75%포인트의 기준금리 역전폭이 가장 큰 역할을 했는데 이것이 더 벌어진다거나 현 상태에서 유지가 된다면 환율이 더 빨리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갖다가 약화시키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빨리 안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압박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통화정책은 정부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행동을 하지만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해요. 다만 한국은행이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를 잘 알고 있고요. 상황을 갖다 면밀하게 살피고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이렇게 대응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그리어 USTR 대표가 지금 중국하고 스위스 협상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꼬리를 내린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협상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협상 타결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그 이후에 혹시라도 된다면 아니면 안 된다면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어질 것 같으세요? 제가 정치는 잘 모르겠고요. 기본적으로 경제 문제, 금융 문제에 관해서는 양국이 둘 다 필요한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서로와의 협상이 필요한 상태예요. 왜 그러냐면 경제 금융 쪽에서 본다면 최근에 중국은 미국보다도 오히려 협상을 더 원할 수도 있습니다. 속으로는. 왜 그러냐면 지금의 중국의 경제 상황은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헝다 문제라든가 벽계화 문제 이후에 부동산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동산 문제는요. 자유경제 체제를 택한 나라에서는 외자나 아니면 다른 매수 세력을 갖다 끌어들여서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국만이 이것을 갖다가 노력으로 해결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거든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랫동안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지금 이런 것들은 모든 문제가 금리 문제에서 사실은 발단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국의 중립금리가 굉장히 낮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빌리기만 해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이 컸기 때문에 너도 나도 부동산을 사는 이런 러시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버블이 끼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게 이제 금리 문제, 금리 정책에서 일어난 건데 지금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사실은 조금씩 올려서 금리 인상을 해야겠죠. 이 인상을 해서 이것들을 사실 어떻게 효율화를 단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시장에서 그리고 자본을 유입할 것은 유입해서 이것을 갖다가 경제학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일단은 금리를 최대한 인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최근에 지금 지준율도 추가적으로 더 인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지금 금리를 인하하기 가장 먼저 인하한 나라가 지금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중국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QT, 긴축재정을 하기 시작할 때도 중국은 지금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 기조를 지금 몇 년째 지금 계속 갖고 가고 있는데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좋은데 최근에 가상금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상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서 기업이나 가게에 대출을 해주게 되면 이 부담은 고스란히 중국 정부로 돌아가는 겁니다. 물론 중국은 미국과 세계 2강이고요. 세계 최대 경제 대국 중에 하나지만 이것을 갖다가 전부 다 정부가 부담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부담해서 덜기 위해서는 지금 중국 또한 미국과의 이러한 수출 여러 가지 무역에 있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원할 거고요.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과의 무역 수지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 여기서 이제 합의점을 찾아야지 미국의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시작되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과의
합의를 애타게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만 본다면 둘 다 서로 매우 원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시간이 걸릴지언정 언젠가는 이렇게 모두 협상이 타결될 것이다. 연내 타결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 지금 중국의 내부 문제들이나 아니면 미국의 협상 과정에서의 뭐 여러 가지 반도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 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 가지 금융적인 영향도 우리나라에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품목들이 지금 미중 양국과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뭐 반도체라든가 아니면은 배터리라든가 아니면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품목들이 다 양국과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협상의 과정은 우리나라한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미국이 처음으로 영국하고 관세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를 했죠. 네, 중국하고도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는 그 기대감 때문인지 어제 미국장이 많이 올라지 않습니까? 그 아시아를 비롯한 이외의 자산 시장에 돈이 흘러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또 미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합의가 되고 관세가 가장 큰 이유라고 하는 전문님 말씀대로 이게 조금씩 해소되면서 결국에는 다시 또 미국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어제 그 밤에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 시장이 많이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기본적으로 저는 현재 이런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요. 저희가 이제 국채 금리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었잖아요. 지금 오늘 얘기를 안 했는데 국채 금리를 조금 예를 들게요. 지금 미국의 장기 국채 뭐 10년물을 예를 들겠습니다. 왜냐하면 10년물이 벤치마크로 이렇게 각 나라에서 인식이 되고 있잖아요. 뭐 JGB도 10년물, 우리나라도 10년물 국채, 미국의 10년물 국채도 매우 중요합니다. 10년물 국채가 지금 4.1, 4.2, 4.3 이렇게 왔다 갔다 거래가 되고 있는데 4% 초반에서 아직 거래가 되고 있어요.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단기 국채는 좀 많이 떨어졌어요. 3%대로. 그렇지만 장기 국채는 이렇게 많이 높은 수준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요. 공급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제가 아까 미국의 부채가 너무 많이 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부채가 늘어나니까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적자 국채를 더 많이 찍어야 되잖아요. 적자 국채가 더 많이 찍어주면 살 사람들은 한정돼 있는데 국채가 더 많이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리를 더 줘야 되잖아요. 금리가 계속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장기 국채가. 그래서 공급이 너무 많아져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물가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그런 생각이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미국의 중장기 국채들이에요. 10년물 국채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 두 번째 원인입니다. 이것이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앞으로 미국의 뭐 물가 수준은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될 것이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요. 옆 나라 일본만 보세요. 지금 일본에서 쌀 사재기가 일어나고요.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관광 와서 우리나라 쌀을 사간대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금 뭐냐면 2배 이상 오른 일본의 쌀이 지금 어떻게 보면 회자되고 있는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다는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앞으로 많은 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데 따라서 아마 실물 자산과 금융자산의 괴리, 현금성 자산과 투자 자산의 괴리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해요.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은 신용사태라는 이런 것들을 우려를 해야 되지만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우려, 트럼프 관세도 어느 정도 자리 잡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 그 정치적인 공백 상태도 이제 해소되고요. 여러 가지 이슈가 해결이 된다면 투자 시장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자산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현금성 자산은 지금 앞으로 인플레이션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의 괴리가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에 있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투자 시장, 주식 시장이나 대체 자산이나 이런 것들도 앞으로 물가 상승을 우려하기 때문에 어느 게 더 많이 오르냐의 문제지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저평가돼 있었고요. 미국으로 몰려갔던 달러 자산이 일부 회귀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지. 미국 자산은 하락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물가 상승을 굉장히 유의하면서 같이 이렇게 투자의 방향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탈달러, 아시아 통화의 강세, 금리, 관세 이 네 개가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들 종합해 보면 이 네 가지를 지금 상반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하반기를 대비하는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현재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시장에 자산굴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특히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신다면 달러와 환율도 하루에 막 30원씩, 40원씩 떨어지는 게 이게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뉴노멀로 이렇게 자리 잡았고요. 게다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도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익숙해지는 그런 상황에 있을 겁니다. 하반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조금 익숙해지고요. 게다가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도 조금 안정화가 된다면 하반기에는 원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한번 눈을 돌려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